싸우머니 과거에 있는 여자 내리고 이절 어른들 폭망 살금살금 소녀 가장 내복시장 공략하지 이놈하고 물바람 내리시네 돌개바람 써대기 치시네 모두 놀라 뒤로 자빠졌네 하하하 엘삼이 먼저 소녀 가장 내리고 3절 이 목소리 엄마들 곡소리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겨울왕국 1 이야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2 이야기를 바로 보실 분들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2가지만 미리 언급드리고 가자면 겨울왕국은 국내에서 DRM 프리 파일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루트가 없어서 예고편과 유튜브에 공개된 클립과 모션 그래픽만으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에 맞는 장면을 모두 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첫 애니메이션 리뷰니 미리 깔고 가자면 저는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올바르고 쉽게 감정적으로 와닿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애니메이션이 그쪽으론 최적화된 장르기도 하고 성인향 애니를 제외하면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주 타겟에 어른은 덤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니 개연성이나 사건의 촘촘함을 보는 기준이 실사 영화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 실사 영화 때보다 평가가 널널하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 리뷰를 하게 되면 계속 이런 방향성이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로 겨울왕국 이야기를 해보죠. 31세 미혼 남성이 입에 담긴 좀 묘한 말이지만 저는 겨울왕국을 꽤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3D 애니메이션은 월이고 그 밑으로도 인사이드 아웃, 라따뚜이, 토이스토리, 10손가락 안에 디즈니 작품이라곤 주토피아와 겨울왕국 단 2편인데 각본적으로 주토피아와 겨울왕국의 완성도 차이는 명백하죠. 그럼에도 비슷한 위치에 놓이는 이유는 제가 영화를 보는 2번째 기준인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 원동력이 강하다는 것과 역설적이게도 디즈니의 작품이라서 더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디즈니, 어릴 때부터 보던 디즈니라 그냥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도 부모님들은 늘 바쁘셨고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엔 디즈니는 취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퀄리티의 건전한 작품들은 방송국 분들과 부모님의 취향에도 전혀 거슬리지 않았던 덕에 1999년 ADSL이 보급되기 전까진 신문에 TV 편성표를 뒤적이고 시간 맞춰 친구 집에 3, 4, 5 모여보던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가 들며 신데렐라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지나친 환상을 심어주며 여자들을 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옆에서 같이 보던 입장에선 남자들도 그만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주체인 만큼 각각 특징이 뚜렷한 프린세스들에 비해 프린스들은 별다른 특징도 없고 대부분 역할이 비슷했거든요. 백설공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기 등장하는 왕자 이름 아시는 분? 밑장 빼기 금지. 차밍 왕자는 진짜 신데렐라에게 반한 건지 풋 패티시가 있는 중증의 변태인지 알 도리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발은 그렇게 특징이 두드러지는 부위가 아닌데 얼굴이 아니고 발을 보고 맞춘다? 이건 빼. 이렇게 신데렐라가 고생을 견뎌낸 보상으로 주어지는 차밍 왕자를 비롯해 초기작들의 프린스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축생인 신바는 제외하고 프린스 중 남자가 메인 주인공인 작품은 알라딘 하나예요. 그렇게 여자들이 공주님이 되길 원하는 만큼 남자들도 용을 무찌르고 별도 따다줄 백마탄 왕자님이 되려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디즈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나진 않았지만 시대적으로 남성은 직장생활, 기혼녀는 가사를 맡는 게 당연한 인식이었고 남성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성은 튕겨야 제맛이다 라는 시대였으니 디즈니가 판 환상이 시대에 적절히 맞았을 뿐이죠. 이런 클리셰를 상업적으로 유행시키고 주도해온 디즈니를 봐온 입장에선 특히나 지금도 TV만 틀면 재벌2세와 사랑에 빠지는 신데렐라가 한 트럭씩 나오는 세상에선 겨울왕국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라푼젤에서도 그런 시도가 보였지만 특정한 선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겨울왕국은 본격적이었거든요. 먼저 엘사의 디자인. 엘사는 단순히 왕자가 필요 없는 캐릭터로 보기엔 더 재밌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왕자가 필요 없는 캐릭터는 이미 메리다라는 선례가 있었고, 메리다는 페미니즘이란 틀에 끼워 맞췄을 뿐 매력을 갖출 노력은 하지 않은 실패작이었죠. 특히나 남성에게 도움만 받는 수동적인 엔딩은 페미니즘을 이해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엘사의 차별점은 이 캐릭터가 디즈니의 빌런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짙은 아이섀도우, 화려하고 뾰족한 머리, 쿨톤의 창백한 피부, 마법 사용자, 전형적인 디즈니 마녀의 특징입니다. 그나마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마법적 특징이 있지만 치유하는 힘이 있고 모두가 선망하는 능력이었으며 결말부엔 잘라버린다는 점에서 마녀를 연상케 하진 않습니다. 반면 엘사의 가장 큰 특징인 얼음은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묘사되던 기존의 프린세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 덕에 엘사와 가장 비슷한 외형을 지닌 캐릭터는 마녀인 우르슬라입니다. 라푼젤은 능동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이외의 특징은 디즈니 프린세스의 연장선에 가깝고, 메리다는 연애에 목매지 않지만 수동적인 여성상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 엘사는 자매라는 컨셉을 내세워 사랑이란 디즈니의 컨셉도 지키고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는데도 성공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전통적 가치는 지키며 디즈니가 쌓아온 선입견을 스스로 부수는 것, 그 첫 단계로 빌런과 공주의 전형성을 깬 것이죠. 겨울왕국의 원본인 눈의 여왕은 남자아이를 납치해가고 여자아이가 구하러 간다는 성반전 구도에서 페미니즘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성경 구조를 읽어주며 끝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성적인 관점보단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엘사는 기획 단계에서 눈의 여왕 역인 빌런이었고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자매 설정이 생기며 선역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워낙 엘사의 이미지가 강렬해서 그렇지 메인 주인공인 안나도 망가지는 모습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신분 상승을 목표로 한 프린스 차밍, 한스에게 배신당하는 점, 싸움 잘하는 일진 옆에 기생하던 양아치, 알라딘과는 다르게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고 작중에서도 공인된 이상한 애, 크리스토프의 설정이나 크리스토프와의 관계가 안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전체가 디즈니의 전통에 대한 처절한 디스이자 안티테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죠. 기존 작품들이 동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업적인 요소만 강화했다면 겨울왕국은 원본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의 여왕을 해체해서 재조립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원본과는 크게 다른 방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겨울왕국이 지닌 이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색채는 100% 의도한 기획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그냥 자매를 예쁘게 잘 그렸는데 성공한 게 아니라 블랙팬서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듬뿍 담긴 영화입니다. 두 작품 모두 완성도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에도 겨울왕국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1위 흥행작, 블랙팬서가 마블 솔로 영화 2018년 북미 박스오피스 전체 1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왜 요새 고찰 없는 PC가 할리우드에서 무분별하게 채용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PC 요소 때문에 칭찬하는 거냐? 그랬다면 블랙팬서에 혹평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두 작품의 큰 차이는 블랙팬서는 현실의 문제를 끌어와 영화의 얄팍한 갈등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써먹었고, 겨울왕국은 핵심 주제로서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인 빌드업을 짰다는 데 있습니다. PC를 절대적인 영화의 가치로 삼는 일부를 제외한다면 사실 기존 캐릭터들의 클리셰를 박살내는 건 아무래도 좋을 이야기죠. 영화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재밌어야 합니다. Are you a queen? I mean, to the extent that all women are, yes. 가치관의 변화는 이런 주입식 대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물, 사건, 배경에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이 점에서 겨울왕국이 택한 내러티브가 재밌는데, 보통 주체적인 여성상이라고 하면 에일리언의 리플리, 터미네이터의 사라 코너, 델마와 루이스 같은 캐릭터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페미니즘 영화는 델마와 루이스의 열화판에 가깝습니다. 주인공은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회의 편견에 의해 여성스러움을 강요받고 억압됩니다. 붐! 주인공은 세상을 향해 중지를 날리며 그 편견을 깨부수죠.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델마와 루이스는 대단한 작품이고 지금도 강추하는 명작입니다. 하지만 30년간 비슷한 이야기를 더 재미없게 반복하고 있으니 특유의 게으름 덕에 메시지가 중요한 건지 장사를 하고 싶은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캡틴 마블 같은 영화는 오히려 불쾌할 정도입니다. 엘사도 핵심은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숨기길 강요받아 왔으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방됩니다. 하지만 게으른 페미니즘 영화와는 크게 두 가지 면이 다른데, 먼저 억압. 엘사의 부모님이 엘사를 억압하는 이유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엘사는 여자라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서 유일한 마법 사용자기에 고통받고 왕위 계승자인 엘사를 두고 안나만 활동을 시킬 수 없는 탓에
엘사가 고통받는 만큼이나 안나 역시 외로움 속에 자랍니다. 안나의 밝은 성격 덕분에 큰 티는 나지 않지만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겨울왕국 1의 유명한 명곡 SG 워너빌 더 소몰이맨에서 볼 수 있듯이 안나는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했으며 엘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장면을 깔고 가는 덕분에 안나가 한스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건 애정 결핍으로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엘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됩니다. 둘째로 해방. 레릿고는 겨울왕국 최고의 히트곡이고 엘사의 성장을 상징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엘사는 자신을 가둬왔던 왕족의 옷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각성하며 온 동네를 훑고 다니는 바이오 로봇 청소기들을 양산해냈습니다. 겨울왕국의 초반 인기몰이에도 이 곡의 영상을 성공리한 영향이 컸죠. 그런데 이 노래 등장하는 구간을 살펴보면 최후반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상당히 이른 시점인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작중 35분에 해당하는데 그 뒤로도 1시간은 남아있어요. 엘사의 각성은 갈등의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능력을 각성한 덕분에 아렌델의 영원한 겨울이 오고 안나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엘사의 비밀을 알게 된 안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만 엘사가 능력을 다루게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준 상처와 미래에 줄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진정한 자신을 찾은 기쁨도 잠시. 결국 인간은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소통을 모르는 엘사는 안나를 밀어내고 아이러니하게도 안나를 보호하기 위한 엘사의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눈의 여왕으로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엘사는 소극적이며 위태롭습니다. 전 이 포인트가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엘사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일 뿐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별, 나이, 국가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주체적인 여성은 남성과의 대결에서 뭘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의 상처로부터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한들 바뀐 것은 나뿐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며 풀어가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엘사는 안나의 심장에 얼음 조각을 박아버리죠. 이에 대해 겨울왕국이 제시하는 해결법이 픽스어퍼입니다. 잘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사람은 안 바뀌니까. 다만 사랑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얘기지. 화나거나 두려울 땐 잘못된 선택을 하기 마련. 하지만 사랑을 베풀면 변화시킬 수 있어. 누구나 부족한 점은 있지. 필요한 건 사랑.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임에도 상황이 너무 장난스럽게 흘러가고 하필 병풍이랑 관련된 덕에 레릿고는 고사하고 다른 곡만큼의 파급력도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일이죠. 아무튼 이후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으며 안나와 엘사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겨울왕국 1은 끝납니다. 트라우마에 따른 방어 기제로 형성된 병리적 자아라는 얼음을 사랑으로 녹여내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를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엘사의 이야기는 잘 풀어낸 데 반해 전체 사건에서 못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한스와 크리스토프에겐 충분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향만 강하고 비중이 없으니 이들과의 관계가 핵심인 안나의 주제의식은 감정적으로 와닿기보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하는 느낌 전달에 그쳐버리죠. 설상가상으로 후반부 전개 속도는 저스티스 리그 결성급으로 LTE지만 디즈니가 쌓아온 선입견을 부수는 첫 작품이고 가장 중요한 엘사 이야기는 훌륭히 짜냈으므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작품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레릿고가 특히나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머니코드와 공감을 일으키는 가사, 가창력과 아름다운 영상미도 있겠지만 핵심은 영화로 충분히 감정의 교감을 쌓아두고 폭발적으로 터트리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투 디 언노운은 머니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쇼 유어셀프 역시 좋은 가사와 가창력, 전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영상미를 갖추었지만 이런 빌드업이 없는 덕에 레릿고만큼의 카타르시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본 의견이 레릿고만큼 따라 부르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 인데 레릿고도 3옥타브 레를 찍는 고난이도 곡입니다. 인투 디 언노운이나 레릿고나 솔직히 우리가 부르면 돼지 멱다는 소리인 점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세 줄 요약하면 겨울왕국은 대단히 정치적인 작품이고
무시 못할 단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와 전달력은 뛰어남으로 만족스러웠다 로 줄일 수 있겠네요. 애들 보는 거라 대충 본다더니 왜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까지 이야기를 풀었느냐. 1편부터 이미 고도로 정치적인 작품이었고 그걸로 대흥행을 한 이상 2편에 담긴 정치적인 요소들이 우연일 리는 없고 영화만큼 정치적인 매체도 없는 만큼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편이 불쾌한 건 서사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애들이 보기엔 너무나 정치적인 안건을 다뤘다는 점은 부차적인 문제죠. 일단 작품의 영상미, OST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야기와 원동력을 핵심으로 보는 저에겐 이 둘이 없으면 나머지는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겨울왕국2는 DC의 아쿠아맨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뛰어난 비주얼과 메라가 엄청나게 예쁘지만 이야기만 보자면 글쎄요. 어떤 옷은 헹굴 때 넣고 어떤 옷은 탈수할 때 넣고 이런 발상 대환영. MCU 영화 전체가 테마파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쿠아맨은 확실히 테마파크였죠. 1편이 이미 완성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겨울왕국2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여도 1편을 본 관객이 흥미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작진이 내놓은 타협안이 출생의 비밀이죠. 2편의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사 어머니 과거에 있는 여자 내리고 이절 어른들 폭망 살금살금 소녀 가장 내복시장 공략하지 이놈하고 물바람 내리시네 돌개바람 써대기 치시네 모두 놀라 뒤로 자빠졌네 하하하 엘사미 먼저 소녀 가장 내리고 3절 이 목소리 엄마들 곡소리 할배배신 땜도사기 엘사 동사 말이 되니 안나각성 뭐가 평범해 엘사 비동사 왕국을 구했네 때깔만 좋은 오한서였구나 하하하하 때려치자. 대략적인 줄거리 소개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비판에 들어가죠. 자, 일단 블랙팬서 리뷰 때도 격하게 욕을 먹었으니 오늘은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살아 계시냐? 예,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우선 이야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 분리불안, 자연보호, 이권 다툼. 네, 어린이들 보는 영화에 담기엔 너무 심오한 주제고 103분에 다 구겨 넣기엔 너무 많은 가지수죠. 그래서 비주얼과 음악이란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나면 겨울왕국2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으나 와닿지는 않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표어 그리기에서 인기상 받을 작품이죠. 이걸 그린 친구가 인기가 있는 거지 한눈에 들어오는 전달력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콜 오브 듀티. 엘사는 계속해서 의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아렌델에 만족하고 머무르고 싶지만 동시에 이 부름에 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름은 일종의 사명감을 상징합니다. 비유하자면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의사에게 제한된 내전 지역 의료 활동이라던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 혹은 백종원의 골목 식당 출연 같은 것을 꼽을 수 있겠네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결국 이 부름은 눈 한 번 감고 귀 한 번 막으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벗어나 더 거대한 가치로 부르는 의무의 부름인 셈이죠. BYC 내복을 입고 부르는 인투 디 언노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떠나길 바라는 내 속삭임을 무시하고 내 일상에 머무를 이유는 수없이 있어. 다섯. 난 이미 모험을 끝마쳤고 새로운 건 필요 없어. 널 따라가기 위해 걸어야 할 것들이 두려워. 솔직히 누가 알겠어. 여기가 진짜 내 자리인지. 매일 내 힘이 자라는 만큼 이 의문도 커져가. 한편으론 떠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모르겠니? 그러니까 이 귀엽지만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스피드 퀴즈는 엘사가 소중히 여기는 일상을 상징하고 그 이후에 힘을 펼치는 건 이 행복한 일상을 떠나 부름에 응하겠다는 뜻이겠죠. 단지 이 노래 이전에는 과거의 부모 떡밥을 보여주고 이후엔 정령들이 왕국을 깨부수기 때문에 이 가사에 충분히 공감할 빌드업이 없을 뿐입니다. 더 큰 대의를 쫓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도 필요 없고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사는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그냥 갑니다. 두 번째는 분리불안입니다. 안나의 행동은 언뜻 자매의 따뜻함으로 보이지만 엘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크리스토프에게 말도 없이 떠나는 점이나 끊임없이 함께를 강조하는 점은 다소의 강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편의 엘사가 대의를 쫓는 고결함이라면 안나는 일상의 행복을 상징하는데 1편의 안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애정결핍을 겪습니다. 한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을 확신할 만큼이요. 이렇게 본다면 한번 버려진 아이가 입양된 후에는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미소 짓고 노력하듯 그녀의 끝없는 밝음도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죠. 물론 이 밝음의 비밀은 담당 성우인 크리스틴 벨의 성격이 적극 반영되며 대본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이지만 어디까지나 작품 내적인 해석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엘사와 진정한 사랑에 도달했지만 사랑은 이루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올라프의 고민인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나이를 먹어간다 는 이런 고민의 연장선인데 늘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엘사에겐 도전을 이끄는 용기가 되었고 안나에겐 사랑이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게 안나는 모든 상황에 엘사의 안위만 걱정하는 시어머니로 변하고 시야가 좁아지며 크리스토프마저 방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나를 위한 변호를 조금 해보자면 엘사가 새 자가용 뇌르크막토까지 얻는 데다 갈라쇼를 펼쳐대니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겨울왕국2는 안나의 성장담으로 해석하면 심금을 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겨울왕국 1편은 투톱이라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엘사의 출연 분량은 꽤 적습니다. 살짝 과장하면 15분 출연하고 오스카 주연상을 타간 국밥충들의 롤모델 한니발 렉터 같은 면이 있어요. 실제 출연 시간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안나가 훨씬 많음에도 핵심 갈등이 엘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캐릭터 자체가 드라마틱하니 존재감의 차이는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 편은 한술 더 뜹니다. 엘사 어머니가 북북숲 노덜드라의 출신이고 정령과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나는 딸 아닌가요? 부모님들은 평생을 엘사만 싸고 돌다가 마지막까지 엘사를 위해 죽었어요. 트롤의 예언도 엘사, 지문인식도 엘사, 정령과 싸우는 것도 엘사. 안나가 엘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 남겨지자 유독 어두워지는 것도 이런 이유일 테고요. 마지막에 이를 극복하고 여왕 자리를 이으며 엘사와 떨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도 안나가 분리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한 것으로 보면 꽤 가슴이 따뜻해질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들은 1편만큼 와닿지 않을까요? 1편도 안나 파트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엘사의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2편은 엘사도 안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써놓은 이 방대한 썰은 신랄 같은 조각을 가지고 말이 되게 끼워 맞춘 것일 뿐 겨울왕국2의 서사가 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편에선 2개의 플롯 중 하나가 실패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2가지나 이야기를 더해버렸기 때문이죠. 굳이 이유를 찾자면 엘사가 쫓아야 하는 사명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자연보호, 제5원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세상을 구성하는 성분엔 물, 불, 바람, 땅 4가지 원소가 기본이고 5번째 원소가 존재한다. 연금술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5번째 원소를 에테르로 규정했지만 연금술이 극도로 비효율적인 뻘짓이란 걸 깨닫게 되며 인기가 짜게 식게 됩니다. 연금술이 요즘 시작됐으면 대흥행이었을 텐데 사실 유튜브가 이쪽으론 끝판왕이거든요? 그냥 좀 던지면 안 됩니까? 저런 걸 몇 시간씩 한대? 어쨌든 실용적인 가치를 잃은 이론이 늘 그렇듯 제5원소는 보다 시적인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5번째 요소는 사람의 마음이다. 영화 제5원소나 캡틴 플래닛이 채용한 게 이런 발상이었죠. 즉 제5원소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로 메시지를 강화하는 식인데 겨울왕국2의 경우는 급조한 티가 많이 납니다. 일단 얼음은 꿀이잖아요. 작품 내에서도 스스로 인증하죠. 엘사가 물에서 부모의 얼음상을 일으키며 하는 말도 얼음 마법으로 생명을 얻고 눈 결정으로 이루어진 올라프를 되살리며 하는 말도 물은 기억할 것입니다죠. 사실 이것도 좀 찜찜한 게 이거 일본 유사과학입니다.
마법 나오는 이야기에 현실성 따지자는 건 아닌데 애들 보는 영화에서 전개 막힐 때마다 써먹는 만능 열쇠가 사이비라는 건 조금 그렇죠.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형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요? 아니 뭐 재미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정색을 한대. 찔리나 봐. 오, 대박. 특히나 한국은 이미 혈액형별 성격설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본론으로 돌아와 제5원 소설의 핵심은 세상의 구성 성분을 최대한 간결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짜 물, 불, 바람, 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속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걸 다 큰 범주로 퉁쳤을 때 그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5번째 원소가 핵심인데 얼음은 아니죠. 뭐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방사능의 정령이랑 콜라의 정령도 데리고 오든가. 일단 원소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 봅시다. 얼음이 녹고 있는 섬과 강물을 틀어막는 댐. 벽 같은 비주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류하고 무너지면 그동안 막아봤던 자연이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자연 파괴의 심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의 분노가 발생하고 그런 두 세계를 잇는 구원자격 존재. 개뻔해! 꼭 참신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소재가 뻔하면 완성도라도 있어야 할 텐데 엘사의 사람을 강조한다기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이스쇼였습니다. 흙을 제외하면 성난 정령의 힘 과시, 엘사의 물구문 제압의 반복이니까요. 빠른 진행을 위해 생략이 잦다 보니 엘사는 정령과 인간을 이어주는 정령 라자라기보단 얼음 마법,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식의 폭력에 더 가깝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잇는다는 상징만 있지 영화로 보여주는 내용은 없어요. 물 그래픽의 표현력은 너무나도 섬세했지만 이야기의 전달력은 너무나도 무심했죠. 사실상 흙을 제외하면 물, 불, 바람은 작품에 있어 없어도 그만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정령숲 들어갔더니 바로 얼음 동상이 있고 이쪽으로 가시오 이정표 하나, 얼음 서핑보드 하나 있었으면 얘들 역할은 끝나요. 그 외의 출연 시간은 오로지 작품의 비주얼을 끌어올리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리고 댐은 안나가 유도를 했다고는 하나 100% 바위 거인의 힘으로 붙습니다. 굳이 안나가 없었어도 야 댐 놀게 하고 돌을 박아넣기만 했어도 댐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정령은 댐보단 인간의 배신 그 자체에 분노한 게 아니냐고요? 일단 자연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권 다툼에서 이야기해보죠. 노르웨이에도 댐이 있고 원주민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기원인 사미족과 노르웨이 정부 간의 갈등은 역사가 깊으니 정당성도 있습니다. 분열된 사람들을 다시 합치고 상징적인 벽을 허무는 이야기라고 해서 굳이 트럼프 디스라는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디즈니의 행보를 보면 겨울왕국2는 유독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주민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희미하다는 겁니다. 네, 이 파트는 어디가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없습니다. 디즈니가 다문화를 다루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라푼젤, 인어공주처럼 특정한 국가의 컬러가 느껴지지 않게 뭉뚱거리거나 그 외의 대다수의 작품에서 그래왔듯 문화의 정체성을 작품의 컨셉에 반영하는 식이죠. 디즈니의 꼼꼼한 사전 답사는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하죠. 뮬란처럼 문화색이 작품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작품도 있고 멋진 프랑스 풍이죠. 이런 인류 요린 자랑할 만해. 미녀와 야수의 Be Our Guest도 이런 문화색이 잘 반영된 결과입니다. 메리다나 모아나를 보아도 최근작으로 올수록 이런 추세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1편도 노르웨이라고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기반이란 걸 알 수 있는 건 고대 노르드어 기반의 지명이나 이름, 복장 등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술록을 타고 얼음을 파는 크리스토프도 이런 정체성에서 탄생한 캐릭터고요. 그런데 2편의 원주민은 철저할 정도로 외면받습니다. 1편의 인물은 제외하고 새로운 무대인 2편의 등장인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등장은 합니다. 그런데 사건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대사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4대 정령이 북유럽 신화 기반이긴 하지만 이권 다툼을 상징하는 존재에 그칠 뿐 이야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반대편인 옛 아렌델의 병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전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 들러리들은 진실을 깨닫고 함께 댐을 부수는 것만을 위해 준비된 장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권 다툼 파트는 사건의 발단, 결말부에만 다뤄지며 전개는 아토알란신에서 후다닥 설명하는 게 다입니다. 정말 노르웨이의 사건이나 설화를 다루고 싶었다면 이렇게 애매한 병풍으로 허비했을까요? 아니면 크리스토프의 병풍스러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미족의 정체성이었나요? 충분히 울림을 줄 만한 과거 이야기는 배신과 결합을 상징할 뿐 왜 루나드 왕은 마법이 해롭다고 느끼게 되었는지, 이두나 왕비는 왜 출신을 속이고 한참 뒤에나 이야기해 주었는지 설정 이상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절을 상징하는 댐과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정령숲, 알려진 진실과는 다른 수장의 검은 속내, 그리고 해일을 막아서는 엘사. 이 분열을 끝내면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겁을 주지만 수장은 타락한 속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그가 경고한 것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걸 굳이 트럼프와 엮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중구난방이고, 무엇보다 제가 남용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확대 해석한 것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막판의 핵심 오역 2가지만 간단히 짚고 총평으로 넘어가죠. Enjoying your new permafrost, Olaf? 자막은 새 얼음장판은 마음에 드니 정도로 기억하는데 퍼마프로스트는 퍼머넌트 프로스트를 줄임말입니다. 구글 기준으론 영구동토라고 번역이 되는데 1편 엔딩에서 더운 곳에선 녹아버리는 올라프에게 전용 눈구름을 줬었죠. 그땐 2편이 나올 줄 몰랐겠지. 근데 이거 유지하려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폐기하고 아예 녹지 않는 몸을 줬다는 설정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설정 외에도 녹지 않는 몸, 변화가 없다, 얼음이란 무엇인가 의 고민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대사인데 얼음장판이란 표현은 이 뉘앙스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번역입니다. 아마도 번역자분이 사이퍼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 영구동토라면 얼음장판이라는 이미지가 충분히 연상되니까요. 그리고 엔딩에서 안나가 엘사에게 무도회 잊지마 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엔딩스러운 장면에 엔딩스럽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도회가 아니에요. 셔레이드를 오역하신 것 같은데 작품 초반에 했던 몸으로 묘사하면 맞추는 제스처 게임을 뜻합니다. 즉 이 편지는 무도회가 아니라 제스처 게임 잊지마 라는 뜻이 됩니다. 작품 초반에 했던 제스처 게임을 다시 한다.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 관계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의미기도 하고, 굳이 코코 앞에 넣어서 쌍욕을 먹었던 겨울왕국 단편 올라프 어드벤처가 엘사와 안나에게 없는 가족 전통 행사를 다뤘다는 걸 생각하면 꽤 심금을 울릴 내용이죠. 구글에 번역을 돌려도 단어 추측 게임이 떡하니 나오는데 셔레이드가 왜 무도회가 됐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가사의 번역도 퀄리티가 좋다고 하긴 어려우니 이런 문제가 없는 더빙판으로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겨울왕국2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 이야기의 깊이입니다. 4가지 이야기 간 교집합은 분명 존재하지만 상호 보완적이지 않고 따로 논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이 따로 노는 4가지 이야기를 계속 교차해서 풀어야 하니 영화의 전개는 정신없이 빠릅니다. 과거 회상 막 끝났나 했더니 엘사는 인투 디 언노운을 불러 제끼고, 묘사가 부족해서 고구마가 된 안나를 보며 어두움에 공감할 수도, 군인의 한마디와 엘사의 영상돈의 하나로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각성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주인공 둘이 이 정도니 정령과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재벌들이 흥분울부를 몰라서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그들 안에서 살아있는 말이 되지 못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설상가상 겨울왕국2가 다루는 메시지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게 없습니다. 기실, 미래의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다 해버린 상황에서 새로움을 찾기가 더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렇기에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영화엔 필수적으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커가 왜 미국 평론가들에게 혹평을 받는 동시에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을까요? 평론가나 대중이나 이유는 같습니다. 바로 몰입감이죠. 대중은 몰입감 있게 전달된 아서 플렉의 내면을 보았고, 평론가는 이 몰입감이 이야기할 사회적 문제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 방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이런 몰입감, 전달력에서 옵니다. 겨울왕국 1편은 반쪽이나마 몰입감은 있었습니다. 엘사 파트만큼은 신선함과 충분히 몰입할 만한 서사를 갖추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상과 디즈니가 쌓아온 인식을 부순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가산점이었죠. 그런데 제작진은 이런 정치적 올바름만이 겨울왕국 1의 메가 히트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편은 말도 못하게 화려한 비주얼과 풍성한 음악으로 돌아왔지만 서사만 떼놓고 보면 1편의 안나 파트를 4등분해 놓은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한스는 신분 상승 왕자님을 비꼬는 거고, 순박하고 능력 없는 크리스토프는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깨기 위한 것이란 걸요. 하지만 그게 작품 내에서 설득력 있게 묘사되었나요? 한스는 복선이 거의 없고 크리스토프는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편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영화 전체가 상징으로만 전개되니 몰입이 될 리가요. 일단 다루는 주제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기엔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보기엔 이야기가 너무 얄팍해요. 정치적 올바름은 새로운 풍조가 아니에요. 올바른 메시지는 늘 추구할 만한 것이고 또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웅 신화에서, 동화에서, 우화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야기엔 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단지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 올바른 이야기는 상업적 가치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야기가 개판이면 어떠냐?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에서 동양인 여자랑 흑인 남자가 키스하면 됐지. 이야기가 개판이면 어떠냐?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에 흑인이 이렇게 많이 출연했는데. 불타오르네. 올바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동양인, 비만, 못생긴 여성의 집합체였던 로즈 티코는 비판조차 할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순수히 영화적인 완성도에 대한 비판을 해도 동양인 차별, 외모 비하라며 논란이 터졌으니까요. 그것이 올바르고 추구해야 할 가치라면 하등한 것이라 배려가 필요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됩니다. 다른 작품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죠. 겨울왕국2가 다루는 4가지 주제는 모두 올바르고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올바름의 허울을 걷어내면 영화적인 알맹이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디즈니의 속편은 홈비디오로 출시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주제의식을 담아 세계관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완결되면 더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속편은 팬서비스 정도에 그친 겁니다. 요새는 그 전통을 깨겠다며 주먹왕 랄프2나 겨울왕국2를 극장판으로 내고 있지만 디즈니 프린세스가 총출동하고 역대급 비주얼이 폭발해도 좋은 이야기가 없으니 규모가 커진 팬서비스란 생각만 듭니다. 전통 깨기에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